자, 단백질은 아미노산의 중합체입니다. 그런데 아미노산이 무엇이냐? 모든 아미노산들, 20개의 아미노산이 지금 단백질 합성에 참여를 하는데, 물론 지구상에 존재하는 아미노산의 종류는 20개보다 훨씬 많습니다. 어쩌면 100개가 훨씬 넘어갈지도 몰라. 어쩌면 사실은 어떻게 찾아보면 수백 개가 될지도 몰라. 나도 확실히 찾아보진 않았지만. 왜 이런 헛소리를 하느냐? 아미노산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라는 그 아미노산이 되기 위한 자격 요건이 그다지 까다롭지가 않거든. 그러니까 그런 식의 구조를 가지는 물질은 이 세상에 널리고 널렸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어쩌다 보니까 20개, 그 중에 20개만이 단백질, 우리의 생명체 단백질 합성에 참여를 하게끔 된 것이지, 어쨌든 그 구조가 자격 요건이 뭐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공통된, 딱 있을 때 이제 중심을 잡아주는 이 탄소, 중심 탄소를 우리는 이것을 알파 카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파 탄소. 탄소 주변, 탄소는 이제 네 방향으로 손을 뻗을 수가 있잖아요. 공유결합으로. 그래서 좌청령 우베코로 이쪽은 아미노기, 저쪽은 카르복실기. 이게 좌우를 따지는 게 사실 의미가 없긴 하지만, 왜냐하면 탄소의 공유결합 이쪽은 이게 회전 의자처럼 막 돌아가니까, 원래는. 그러나 이제 편의상 우리가 이걸 2차원의 평면에 이렇게 딱 놓고 볼 때, 이쪽은 오른쪽이라고, 여러분들한테는 왼쪽이니까. 이 왼쪽에 아미노기라고 하는, 바로 여기서 이런 작용기 이름이 튀어나와 버리잖아. 그러니까 작용기를 우리가 철저히 무시하고, 했으면 이 아미노산이라는 것을 설명을 할 때 이제 또 버벅거리게 되지. 그래서 여기 중앙에 탄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 오른쪽에 NH가 있고요. 하고, 오른쪽에는 COOH가 있거든요. 라고 하는 것보다, 한쪽에 아미노기와 다른 한쪽에 카르복실기가 있어요. 라고 하면 얼마나 이게, 부드러워져, 얘기가. 그래서, 단순히 그 목적으로, 다만, 그 목적으로 이제 작용기를 우리가 배우는 건데, 다만 거기서 조금만 더 나간다면 각각의 작용기의 화학적 특성을 조금만 더 우리가 안다면 아미노산을 이해하는데 훨씬 더 도움은 되겠죠. 그래서 이 카르복실기라고 하는 요것은 식초의 근간이 되는 거잖아요. 식초, 아세트산은,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산이란 말이에요, 이쪽은. 산은 뭐냐? 수소를 쉽게 내던질 수 있는 성향을 가진 화학물질이 산이거든. 여기 있는 수소는 기회만 있으면, 적당한 기회만 있으면 그냥 떨어져 나가. 수소 이온을. 반대로 이쪽 아미노기는 일종의 알칼리예요. 정반대 방향에. 그래서 수소가 이렇게 자꾸 들어오려고 할 때 적당한 기회만 있으면 수소 이온 하나를 더 받아들여.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대차 대조표가 달라지겠지. 얘는 수소 이온을 없애버렸으니까 그 대신에 음이온, 마이너스 이온이 되고, 저쪽은 수소가 하나 더 들어가고 플러스 하나가 되고 하는 식으로, 이게 사실은 우리의 삶의 터전인 세포 안에서 이런 중성 조건에서는 사실 원래 이렇게 존재를 해요. 보통 약하디 약하지만 어쨌든 얘는 산이고, 이쪽도 약하디 약하지만 일종의 알칼리고 하니까 이렇게 서로 수소를 바꿔치기 하고. 그러나 개인적인 아미노산의 입장에서 봤을 때 개개인적인, 얘네들끼리 그렇게 해봤자 대세에 아무 지장이 없지. 한쪽에서 마이너스 얻고 한쪽에서 플러스 얻었으니까 이거 서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니까, 소위 말하는 순전하, 넷차지라고 하는, 이들끼리만 봤을 때 순전하의 입장에서는 변함이 없는 거지. 어쨌든 그래서 요 위까지가 또 점선 위가 모든 아미노산의 기본 구조입니다. 어떤 아미노산이든지 중앙에 탄소 하나가 있으면서 여기에 아미노기, 이쪽에 카르복실기,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여기에는 그냥 수소를 위해서 자리 좀 비워줘 하는 요 상태. 요것이 아미노산의 공통 골격인 거야. 공통 골격. 왜냐하면 누구든지 다 있으니까 얘는. 그러면 20가지 아미노산은 무엇으로 서로 구분을 하느냐? 여기에 있는, 여기에 R이라고 하는 화학물질은 없지. 다만 여기선 김모 씨, 박모 씨 하는 것처럼 누구나
여기에 R이라고 하면서 아무나 올 수 있는 게 여기 R. 그러니까 여기에 수소 하나가 와도 되고 R이라는 요 위치에 수소 하나. 그러면 이제 그 아미노산은 글라이신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수소 대신에 여기에 탄소가 무슨 뭐 소위 좀 과하게 과장되기 위해서 여기에 이제 지방산 꼬리 무슨 지방산의 탄소 20개를 가진 지방산 꼬리가 여기 와도 되고 뭐 얼마든지 뭐든지 가능. 그래서 이쪽 R을 보통 우리는 이것을 곁사슬 사이드 체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의 정체성에 의해서 마치 뉴클리오타이드가 각각의 염기의 정체성에 의해서 뉴클리오타이드가 각각의 종류가 결정이 되듯이 네 가지. 여기에 어떤 화학 물질이 여기에 끼어드냐에 따라서 소위 말하는 우리 단백질에 존재하는 20가지 종류의 아미노산들이 각각이 달라지는 거죠. 그게 아미노산이야.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아미노산이 실제로 지구상에 존재하는 아미노산은 훨씬 더 많다는 얘기가 여기에 사실 들어갈 수 있는 어떤 화학적인 어떤 변화는 매우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아미노산으로 간주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미노산은 각각의 아미노산은 어떤 축합 반응을 이룰까 궁금하잖아요, 이제. 안 궁금해? 궁금하지. 그래서 그 이름은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하는 뭐 알 거 없고 굳이 펩타이드 결합이 뭔지는 이제 안 봐도 비디오 올 거 아니야. 그 둘 사이에 물 하나 빠지겠지 뭐. 물 하나 빠지면서 공유 결합 연결되겠지. 그거예요. 그래서 그 펩타이드 결합이 마치 뉴클리오타이드가 두 개의 뉴클리오타이드가 한쪽은 인산기를 내어주고 다른 한쪽은 그 당에 3번의 OH기를 내줘서 서로 결합을 하는 것처럼 이쪽도 두 개, 좀 물이 하나 빠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두 개의 아미노산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아미노산을 상상의 두 아미노산이 서로 결합을 하려고 폼을 잡고 있는데 둘 사이에서 어떻게 해서 물 하나를 객출을 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서로 배열이 돼서 공유결합을 실선을 긋는 게 좋을까? 누구와 누구 사이가 가장 적당할까? 물을 빼면 되는 거지. 물은 보통 어떻게 돼? 한쪽에서 OH를 빼고 한쪽에서 H 하나만 빼면 되잖아. 뭐가 적당할까? 아미노기하고 카르복실기가 서로 마주보면서 야 우리 서로 물 한번 뺄래? 그러면 되는 거지. 그래서 한쪽에서 카르복실기에서 OH 빼 하고 아미노기에서 수소 하나만 빼. 그리고 쫙 그러면 그게 펩타이드 결합이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 맞아 그게 펩타이드 결합이에요. 그래서 이건 뭐 여러 종류의 아미노산들을 보여주는 거고 생화학을 들을 땐 사람들이 막 이거를 막 외우더라고. 각자 이제 이쪽에 있는 이것들을 전부 외워갖고 각자의 아미노산들을 외우면 좋지 물론. 근데 아마 곧 까먹을 걸. 그래서 외우는 거 포기했어요. 그래서 요건 이제 펩타이드를 먼저 보자. 펩타이드가 바로 이런 거지. 골격들이 쫙 있는데 아미노기가 있죠. 이쪽에 아직 펩타이드 결합이 형성이 안 된 한쪽에 카르복실기가 아직 버젓이 살아있잖아요. 새롭게 가입을 하려고 하는 신입 멤버는 아미노기를 갖고 진입을 하는 거지. 아미노기에서 수소 하나 빠지지. 그러면 이 둘 사이에서 펩타이드 결합이 쫙 연결이 되고 이제 더 이상 이쪽에 OH는 없고 더 이상 이쪽에는 NH2가 아니라 NH만 있게 되는 요 펩타이드.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시간이 없어서 빨리 저 얘기를 하려고 하는. 이렇게 되면 마치 우리가 뉴클리오티드에서 어떤 그런 인산 이에스테르 결합에 의해서 그냥 뭐 불가항력적으로 하다 보니 이런 방향성이 생긴 것처럼 5말단, 3말단이 생긴 것처럼 아미노산들도 이런 식의 행태를 자꾸 보이면 어떤 방향성이 생기지 않을까? 제일 큰형 아미노산은 어떤 단백질에 있어서 제일 첫 번째 1바 아미노산은 무엇을 아직도 가지고 있을까? 그렇지. 아직도 나는 사용 가능한 아미노기를 가지고 있어. 맨 꼴찌 막내 아미노산은 아직도 무엇을 가지고 있을까? 카르복실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럼 얘는 어떻게 표현을 할까? 그러니까 이 아미노산을 여기서 100개를 연결을 했다고 칩시다. 100개를 연결한 아미노산을 방향성을 마치 DNA처럼 5말단, 3말단이라는 방식으로 이렇게 방향성을 지적을 해줄 때 더 이상 5, 3을 쓸 수는 없는 거 아니야. 저작권에 침해되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쓸까 여기서?
말단이라고는 써주고 싶은데 단백질에 무슨 말단 무슨 말단 DNA에 5말단 3말단 그럼 단백질에 무슨 말단? 요걸 뭐? N말단 여기는 뭐? C말단 아미노말단, 카복시말단을 더 줄여가지고서 보통 단백질에선 N말단 단백질의 N말단 하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알아? 그 단백질의 첫 번째 아미노산이구나. 단백질 합성이 될 때. 단백질의 C말단 하면 그 단백질의 맨 마지막 아미노산이구나. 이게 서로 이제 얘기가 되는 거지. 그게 이제 아미노산의 방향성. 결론 지으면 펩타이드 결합은 결국 본의 아니게 이들도 본의 아니게 단백질의 방향성을 지정을 해 준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거죠. N말단과 C말단이라는. 오케이. 그래서 이 전담 효소는 뭐 굳이 군더더기 사족인데 굳이 뭐 딴 데서 우리가 무슨 전담 효소 이름 꺼내본 적 없잖아. 무슨 글리코시드 결합 전담 효소 우리가 알아본 적이 없는데 왜 펩타이드 그 결합은 전담 효소 이름도 어려운 펩티딜 트랜스퍼레이즈라고 하는 이 효소의 이름을 우리가 굳이 추모를 해야 될 추모? 아직 안 죽었어요. 살아 있어. 그럴까? 왜? RNA이기 때문에. 요 펩티딜 트랜스퍼레이즈라는 요 효소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세포에서 다른 효소들은 여기저기 가면 다 만날 수 있는데 요 효소는 오로지 여기만 가야 돼. 리보솜이라고 하는 요 리보솜이 이렇게 RNA를 이렇게 딱 물고서 여기서 아미노산들을 합성을 하는 곳이잖아요, 여기가. 그런데 요 리보솜 안에 존재하는 요 라이보소멀 RNA가 바로 요 효소라는 리보자임인 거지. 그러니까 딴 데는 없어. 딴 데는 존재하지 않는 이 효소가 바로 그 펩타이드 결합을 만드는데 사용이 되는 효소다라는 얘기고. 자,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어요? 되게 오랜만에 보는 것 같으네.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시험지는 아직 채점을 시작도 안 했기 때문에 꽤 용감하죠? 그러니까 조만간 빨리 채점을 끝내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좋은 소식을 가지고 같이 하도록 하죠. 자, 오늘은 이거 아직 기억하지요? 펩타이드 결합까지 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단백질, 아미노산들을 연결시키는 축합반을. 전부 다 똑같이 물을 빼는 거예요, 물. 이제 마지막 남은 거지. 그동안 우리가 그 물 빼는 결합 이름을 벌써 3개를 외워왔었죠. 4개지, 이것까지 합해서. 무슨 글리코시드 결합, 에스터 결합, 그 다음에 인산 이에스테르 결합, 이제 드디어 펩타이드 결합, 지난번에 한 거. 똑같은 방식이었잖아요. 물을 빼고. 물을 빼기 위해서는 결국은 딱 보면은 한쪽에서 OH를 내주고 또 다른 한쪽에서 H를 내줘서 서로 객출해서 물 하나 뿅 빼서 공유결합 연결하면 그런 방식의 공유결합은 펩타이드 결합이다 라고 해서 그래서 결국 아미노산들을 줄줄이 사탕으로 쫙 엮었어. 근데 이제 이 아미노산의 경우에는 조금 특별한 것이 여태까지 우리가 봐왔던 그 3가지 종류의 고분자 물질은 그냥 거기서 끝. 엮었으면 끝이야, 이제. 근데 이 친구들은 엮은 다음에 이들이 이제, 자기들끼리 일을 벌이는 게 진짜거든. 아미노산들을 줄줄이 엮으면 이제, 뭐, 기차는 길어, 바나나는 뭐 어째, 하고 계속 쭉 길게 나열된 그것인데, 거기서 우리는 이미 알고 있듯이, 바라건대, 이미 알고 있듯이, 거기서 끝나지 않잖아. 그래서, 자꾸 애꿎은 종이만 못 살게 보는데 그래서 이렇게 드디어 쭉 길게 늘어떨어진 그냥 아무것도 아닌 아미노산들로만 쭉 이루어진 이런 단백질. 그런데 이 녀석들이 갑자기 자기들끼리 막 뭐 어쩌고저쩌고 막 하더니 막 이렇게 뿌겨버리는 거야, 지들이. 이래가지고서 이상한 모양을 이렇게 만들고 이것을 단백질 접힘이라고 하는 거지.
이렇게만 만들 수 있느냐? 종이가 남는구나. 철철 없어. 뭐 어떤 녀석은 막 이렇게 지들이 꼬여, 이렇게. 그래갖고 뭐 이상한 이런 모양도 만들고. 그러니까 뭐, 종이 접기 기술에 따라서 학도 만들고, 뭐, 별의별 거 다 만들어. 그래가지고, 이게 이전에 세 가지 종류의 고분자 물질에서는 도대체 듣도 보도 못한 현상이에요. 뭐지? 지들이 똑같이 한다고 지들 멋대로 마음대로 막 이렇게 이상한 기묘한 모양을 만드냐 말이야. 그것 때문에 단백질이 그냥 우리가 최고 하면서 그냥 기능이 많아지니까 계속 제가 강조하잖아요. 생긴 대로 논다고. 생명체에서 하나의 큰 화두는 생긴 대로 놀게 돼 있어. 생긴 게 그렇게 생겼으면 기능이 딱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세포가 상피세포, 우리 동물의 이제 생명 2에 가게 되면 상피세포는 어떻게 생겼고 신경세포는 어떻게 생겼고 똑같은 동물세포인데 희한하게 모양이 다르단 말이야. 그 각자의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 신경세포가 길다랗게 이렇게 이상하게 늘어뜨려진 그 이유는 이런 마치 전선처럼 이렇게 연결이 돼서 신경 신호를 전달하게끔 되어 있는 거 하는 식으로 단백질이 모양이 이렇게 여러 가지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가 결국 단백질이 왜 그렇게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우리에게 우리를 귀찮게 구는지. 기능이 많으니까 외워야 될 것도 많잖아. 나쁜 놈들. 그래서 어쨌든 그 구조가 이제 여기에 그 구조를 이루는 것도 단계적으로 처음부터 갑자기 이렇게 월건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일단 낮은 단계부터 시작해서 이게 완성이 되는 그런 단계를 우리는 단백질 구조 형성의 4단계라고 하는데 일단 1, 2, 3, 4 구도인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 따라오지? 1차 구조는 별거 아니에요. 그냥 부모 잘 만나서 어쩔 수 없는 생긴 대로는 자꾸 부모 잘 만난 결국 DNA 유전 정보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그런 거거든요. 어떻게 빼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미노산이 어떤 조합으로 만들어졌느냐라는 그것인데 태생적으로 그게 어쩔 수 없잖아. DNA가 결정해 주는 거지. 그 DNA 결정해 주는 것은 그대로 아미노산이 결국 아미노산은 어떤 순서로 왜 연결이 되느냐. DNA가 그렇게 지시를 했으니까. 저 헤모글로빈이라는 단백질은 첫 번째 아미노산에 누구가 오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아미노산 스크립트라고 하잖아요. 스크립트가 다 짜여져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유전자의 기능이잖아요. 단백질을 만들 때 어떤 방식으로 어떤 특정한 단백질을 만들어. 그러니까 그거는 그대로 지시대로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거지. 그게 바로 1차 구조라는 얘기죠. 그래서 아미노산의 고유한 서열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기서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 없지. 그러나 결국 그러니까 이것을 구성하는 것은 20개의 아미노산들을 돌려서 하나씩 뽑기 하는 거니까 중복 허용. 경우의 수가 얼마나 많겠어요. 아직까지도 이 20개를 돌려가지고서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다 반도 못 채웠나? 아니면 10분의 1도 못 채웠나? 현존하는 단백질들이. 그러니까 새로운 사실 단백질을 만들 수 있는 잠재력은 무궁무진한 그런 얘기죠. 왜 20개만 여기에 참여하기로 했는지 그게 좀 아쉽다라는 얘기죠. 아미노산은 얼핏 지난 시간에도 언급했지만 20개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단백질 합성에 참여를 하는 그 회원들, 그 멤버십 20개 멤버들 말고도 얼마든지 또 많은 다른 종류의 아미노산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자격 요건이 있잖아요. 아직도 기억하죠? 아미노산이 안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아미노산 되기 어렵지 않아요. 일단 중앙에 알파 탄소, 알파 카본 있고 좌측면 우베크만 있으면 돼. 아미노 카복실 끝. 그 다음에 수소 하나 꼽고 그 다음에 이제 나의 정체성은 누가 이제 R그룹이라고 우리가 지칭해주는 그 곁사슬. 거기서 네 멋대로 놀아. 거기서 얼마든지 지 멋대로 여기다 갖다 붙일 수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사실 아미노산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아미노산만 해도 엄청나게 많거든. 20개? 아니거든. 근데 왜 하필 요 20개만 거기에 참여하는지 사실은
과학자들이 일부 과학자들이 막 말려도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말려도 막 그렇게 또 하는 과학자들이 있어요. 몰래 숨어서는 아니지만 새롭게 이 20개 말고 새로운 아미노산들이 여기 끼어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그래서 새로운 왜? 그러면 새로운 물질이 생기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20개만이 아미노산이 이제 쓰인다라고 굳이 단언할 수는 없지만 계속 그런 식으로 막 이상한 일들을 사람이 만들어 가니까. 어쨌든 현재까지는 20개.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쭉 돼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1차 구조가 아니라 2차 구조의 오타. 단백질 2차 구조는 그러니까 세컨더리 스트럭처지. 두 가지 종류의 구조가 있을 수가 있죠. 일단 2차 구조라는 건 부분적, 로컬, 여기저기서 산발적으로, 지역적으로 형성되는 그런 구조예요. 전체적인 구조가 아니라 2차 구조는 자기들끼리 여기저기서 산발하는 그런 움직임. 뭐 저 정도는 내가 뭐 까짓 거 신경 안 써도 돼 정도로. 그러나 그게 이제 모여서 사건을 때리는 거지. 그래서 이게 뭐냐면 그런데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2차 구조의 종류가 두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딱 두 가지만 알면 되니까 이게 막 10대 개 있어봐. 그러면 얼마나 골치 아프겠어요. 그래서 알파 나선화 베타 병풍 구조라고 하는 두 가지 종류의 구조밖에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저절로 생기는 건데 뭐든지 다 단백질의 구조에 희한한 것은 그냥 내버려두면 지가 알아서 저절로 만들어진다는 게 그게 이제 또 하나의 특징이긴 하나. 그래서 일단 그 두 가지 종류 알파, 베타 하나는 나선이고 하나는 왜 이걸 병풍 구조라고 하면 병풍 세워놓을 때 보통 우리가 쓰러지지 말라고 이렇게 빼딱 이렇게 세워놓잖아요. 그것을 닮았다고 해서 이 구조가 이렇게 살짝 각도를 쥐면서 이런 식으로 병풍처럼 판 모양의 그런 구조를 가진다 해서 병풍 구조라고 하는 두 가지 종류인데 이들은 둘 다 공통적으로 일단 수소결합 이것을 유지시키는 것은 수소결합이다. 마치 DNA 염기들을 수소결합이 유지시켜가지고 DNA 이중사슬을 이루는 그런 상보결합을 이루게 하는 것처럼 수소결합인데 또 한 가지 더 여기서 좀 더 중요한 것은 수소결합인데 그들의 요것들 간에 곁사슬들은 끼지 마. 니들은 안 끼워줘. 자, 아미노산이라고 하면 일단 이 두 가지 동네로 골격과 곁사슬이라고 사실 구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골격은 뭐냐면 모든 아미노산들마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뭔가 뼈대를 형성하는 게 골격이잖아. 왜냐하면 모든 아미노산마다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그런 무언가가 있잖아요. 공통적으로. 알파 카본, 알파 탄소, 그 다음에 좌청형 우백호, 수소. 그건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그러니까 그것들끼리를 전부 이렇게 연결을 시켜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 아미노산들 쭉 보면 이 동일한 부분이 쫙 지나가는 것을 우리는 펩티드 골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고 나서 그 골격에다가 자기들 나름대로의 개성을 곁사슬들이 갖다가 제공해주는 그런 식이니까 이것은 마치 어떻게 비유를 할 수가 있느냐 하면은 DNA 같은 경우도 DNA도 이 골격 그 개념을 이제 도입을 한다면 이렇게 DNA를 갑자기 또 딴 얘기하네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왜 안 켜져 이거? 그렇지. 그래. 당인산 골격이라고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DNA가 있으면 아이고 답답해서 못 살겠다. 쭉 선을 따라 나가는 이 기본적인 요것이 이제 당인산, 왜냐면 이쪽에는 당하고 인산기가 여기 쫙 요것을 이루고 있고, 바깥에 이제 인산기가 삐죽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요걸. 그 다음에 또 하나의 DNA가 이렇게 연결을 이제 같이 결합을 하려고 하면, 여기도 당인산 골격이 밖에서 이렇게 있는 것이고, 내부에는 요것들을 염기들끼리 수소 결합을 이렇게 있는 이 염기들이 안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DNA도 뉴클리오티드를 보면
그 고유한 자기들의 정체성은 이 안쪽에 있는 염기들이 표출을 하잖아. 나머지 이 바깥쪽에 있는 당인산 골격이라고 하는 이것들은 어떤 뉴클리오티드를 봐도 다 동일을 하잖아. 똑같이. 똑같은 데옥시리보스, 그 다음에 인산기 하나. 라는 것처럼 언제나 골격이라는 얘기는 동일하게 전부 다 가지고 있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아미노산의 경우에도 이렇게 펩티드 골격이라는 것이 형성이 된다는 얘기거든. 그런데 괜히 사설이 길었구만. 그 2차 구조는 그래서 이렇게 펩티드 골격들끼리 수소결합을 이룬다니까 거기서 수소결합을 내고 빼고 할 수 있는 그 부위가 어디겠어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수소 조금 있는 거 또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카복실기 쪽에 혹시 뭐가 있으면 아직도 남아있으면 아미노기 쪽에 뭐가 또 남아있으면 그것들끼리 이제 수소결합이 이루어지는 그런 얘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수소결합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중요한 건 자기들끼리만 펩티드 골격끼리만 얘는 왜 안 지워져? 카페 고정문 계속 연락을 그러더니 또 이거 지우려고 또 오늘 하여튼 닥질은 있는 대로 해. 자, 그래서 이렇게 알파는 이렇게 빨간 선이 지금 수소결합이 이제 형성하고 있는 위치를 표시해 주는 것인데 어쨌든 근데 아니 왜 지역적이라고 그랬죠? 왜 어떤 단백질이 있는데 어떤 지역은 알파 나선을 이루고 어떤 지역은 저절로 베타 병풍을 이루냐고 혹시 질문을 한다면 아주 좋은 질문이지. 왜 그럴까? 알기가? 알기는 여기 참여를 안 해. 일단 이 2차 구조는 알기는 넌 좀 빠져. 이따가 와. 이따가 부를게. 그러니까 이들이 이런 식으로 어떤 경우는 이렇게 무슨 리본처럼 꼬아서 알파 나선을 이루고 어떤 경우 어떤 지역은 또 이렇게 자기들끼리 삐딱 빼딱 이렇게 해서 베타 병풍이라는 그런 구조를 이루는 이유는 그게 자연적으로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저절로. 거기에 방점이 찍히는 거지. 왜? 이렇게 하면 에너지 준위가 낮아지니까 가장 안정적이니까. 가장 안정적인 에너지 준위를 이룰 수가 있으니까 저절로 그냥 내버려두면 생겨버리는 거지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알파나 베타는 사실은 누가 결정하는 거야? 어떤 단백질이 있을 때 요 부위는 알파 나선 구조를 자연적으로 형성을 하고 또 저쪽은 베타 병풍을 자연적으로 이루고 그것은 결국 궁극적으로 무엇에 의해서 좌우되는 걸까? 서열에 의해서 서열이 그렇게 있으면 그런 서열이 모이면 얘네들끼리 어떻게 우리끼리 모였는데 결국 우리가 가진 건 이것뿐이고 우리끼리 이 지역에서 가장 안정적인 에너지 측면에서 안정적인 구조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이 길밖에 없다 라고 해서 저절로 이렇게 하는 그 얘기라는 얘기죠. 결국은 이거 역시 부모 탓이네. 이거 역시 부모 잘 만나야 라는 얘기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방금 한 얘기고 이것이 연력학적으로 가장 안정적인 구조이고 그래서 사실은 이건 염기 서열이 이게 자동적으로 결정을 해주는 거라고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일단 딱 DNA 염기 서열만 뜩 보고 이 DNA 이 유전자에 해당하는 DNA 지역은 그러니까 어떤 단백질을 만들겠구나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단백질 유전자에서 어느 지역이 알파 나선을 이루고 어느 지역이 베타 나선을 이루고 사실 우리가 예측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론적으로라면. 그러나 쉬운 건 아니죠, 현실적으로. 왜냐면 이게 사실 계산을 해야 되는 문제예요. 물리화학을 아마 여러분들이 듣는다면, 그러니까 연력학으로 이제 지난 시간에는 요 자유에너지 값이 가장 낮아지는 그거를 어떤 식으로 해서 요게 얘네들이 알파를 해야 이 자유에너지 값이 가장 그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계산을 할 때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으니까 쉽지는 않지. 이론적으로는 다 될 것이라는 쉽지는 않았으나 어쨌든 완성을 해서
그것만 또 이제 업으로 삼는 또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의 덕택으로 이제는 요 2차 구조까지는 예측이 컴퓨터상으로 그냥 가만히 들여다보면 파악이 되는 거예요. 일단. DNA 연기설만 쭉 쳐다보고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알파 나선 구조를 만들겠네? 여기서 여기까지는 베타 병풍이네? 하고 이게 최소한 100% 정확도는 아니더라도 99%까지는 정확도로 얼마든지 파악이. 그래서 2차 구조는 예측이 가능하다. 이제는 이론적으로. 그래서 왜 그러냐면 3차 구조는 예측이 아마 아직 불가능한가 보지? 그러니까 이런 2차 구조는 예측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강조를 하겠죠. 맞아요. 3차 구조는 사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3차 구조인데, 왜냐면 3차 구조 자체가 바로 어디 갔을까? 이런 모양을 만들지를 알아채는 그 구조인데, 그것을 우리가 미리 예측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얘기거든. 그러면 어떤 유전자가 있을 때, 이 유전자가 단백질을 만든다? 그러면 이 단백질은 이러한 구조를 만들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할 수 있으면, 우리가 혹시 이 단백질에 대해서 기능을 전혀 모르는 갑자기 이상한 녀석이 튀어나왔네? 웬 듣보잡이 나왔지? 그럴 때에도 당황하지 않고 너는 이러한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자신감 있게 할 수 있게. 얼마나 좋아. 또 훨씬 그보다 좋은 것은 어떤 단백질이 우리가 알고 있는, 믿고 쓰고 있는, 너 없으면 좀 큰일 나 하고 믿고 쓰고 있는 단백질이 망가졌어. 돌연변이에 의해서 기능이. 그럼 이거 큰일 났다? 어떻게 해야 되지? 할 때 구조를 알고 있으면 이것을 어떻게 고쳐야 될지, 또는 여기가 돌연변이가 생기면 얘가 이러한 잘못된 기능이 생겨서 이러한 병증이 생겼구나. 그래서 엄청나게 중요한 사안인 거예요. 단백질의 구조를 예측한다는 것은. 아니, 예측까지만 안 해도 까짓 거 존재하는 지금 있는 단백질 구조 자체만 알아도 사실 정말 감지덕지거든. 그래서 그 구조를 어떻게 되든지 알아내려고 별짓을 다 하는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얘기죠. 어쨌든 그래서 3차 구조란 아까 얘기한 바로 그 단백질의 접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어로 프로틴 폴딩이라고 하는, 이게 접혀야 이것도 저절로 접히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괜히 내가 몸개그까지 해가면서 한 그 단백질 접힘, 이런 소수성 부위는 접어 들어가고 안 들어. 물과 만나면 안 되잖아요. 얘는 기름이니까. 접어 들어가고 물과 대면을 할 수 있는 친수성들이 표면에 나오게 되는 그런 저절로의 접힘이 결국은 3차 구조를 형성하는 일종의 원리인데, 그런데 이제 3차 구조가 만들어지기 전엔 일단 무엇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우리가 보니까 2차 구조가 완성이 돼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2차 구조가 저절로 만들어지면서 그 와중에 그 2차 구조들이 어디에 어떻게 이렇게 산재해 있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3차 구조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질지도 그게 거의 결정이 되는 거지, 사실. 그래서 2차 구조를 먼저 만든 다음에 단백질의 입장에서는 일단 단백질이 태어나면 자기들끼리 여기저기 2차 구조를 딱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것들이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소수성 부위들, 야야 너는 이게 물에 네가 감히 너 들어가 하고 그런 식으로 최종적으로 접히게 되는 그런 단계를 거치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전체적인 구조가 되는 것이고 3차 구조는. 그래서 보면 이제 사실 전체적인 2차, 단순한 3차 구조인데 3차 구조라는 것을 뜯어보면 결국은 부분은 각 부위마다 고유의 어떤 특정한 2차 구조들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2차 구조들이 어떠한 디멘션을 이루느냐라는 차이일 뿐이죠. 자, 근데 3차 구조의 중요성이 아니라 차별성은, 자, 비공유결합, 요거 밑줄 쫙. 뭐야. 비공유결합이라는 거. 자, 아까 2차 구조는 뭐였죠? 수소결합이었지. 비공유결합은 수소결합을 포함합니까? 안 합니까? 포함하죠. 그러니까 훨씬 더 포괄적이라는 얘기지. 그래서 이 비공유결합이라는 얘기는 수소결합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이온결합, 반데르발스 결합, 그 다음에 반데르발스 결합이 열리를 하게 만들어주는 그 소수성 상호작용까지 다 포함한다는 얘기지. 여기 포함이 안 되는 것은 오로지 공유결합만
포함이 안 되는 거죠. 다만 여기에도 예외가 하나 있어서 공유결합인데도 여기에 나도 끼워줘 하고 들어가는 친구가 하나 있긴 해요. 좀 이따 보겠지만. 그래서 요것들이 또 하나 핵심어는 뭐? 겹사슬들. 자, 이제는 골격이 아니야. 이 3차 구조는 골격들은 빠져. 니들은. 우리끼리 알아서 할게. 그래서 그 아미노산들의 밖으로 삐져나와 있는 그 R그룹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고유한 그 개선은 겹사슬들끼리 자기들끼리 너하고 나하고 이온결합 오케이? 저쪽에서 또 아미노산 너하고 나하고 우리 무슨 수소결합 오케이? 해서 그 종합적인 그러한 결과로 만들어지는 게 종합적인 결과로 만들어지고 유지가 되는 게 훨씬 더 유지가 되는 것이 바로 3차 구조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3차 구조는 계속 얘기하지만 기능이다. 이 3차 구조가 왜 중요하냐? 왜냐하면 단백질의 기능을 결정하기 때문에. 자, 자동적으로 그것이 접힌다고 했는데 생물학의 이제 매력은 항상 100%가 없다는 것이, 항상 예외가 있다는 것이 생물학의 그래서 생물학의 오지선다의 문제를 풀 때는 언제나 무슨 뭐 반드시라는 말이 튀어나오면 그건 일단 제껴주고 걸러주는 게 일단은 상식인 것처럼 그래서 어떤 단백질들이 접히는 것은 왜냐하면 자동적으로 형성되지 못할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때에는 자동적으로 안 되면 누군가가 도와줘야지. 그 도우미가 샤페론이라고 하는 도우미라는 얘기죠. 도우미. 이 단백질이에요. 이 자체도 단백질인데 이들의 기능은 목적은 오로지 이런 단백질 접힘을 도와주는 지하철의 푸시맨 같은 경우 지하철 푸시맨 요즘은 없다. 맞아. 옛날엔 그런 것도 있었다며. 러시아 올 때 막 우겨 넣는 그런 지하철에. 어쨌든 이 샤페론이라는 단백질이 이것을 자동적으로 자기들이 잘 안 접힐 때 도와주는 그런 기능을 해줍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환경에서는 단백질이 저절로 접히기 힘든 경우도 있고 그럴 때는 특별한 단백질들이 들어가고 야 좀 이거 요즘 이렇게 해봐 하고 이렇게 좀 도와주는 그런 경우. 또 한 가지 특히 샤페론이 샤페론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긴 하나 또 한 가지 결정적으로 또 샤페론이 필요한 경우가 뭐가 있느냐 하면 아주 큰 단백질 크기가 그래서 뭐 한 100개짜리 단백질이 아니라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한 1000개 정도 막 아미노산이 되게 많은 단백질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그런 단백질이 아미노산들의 이제 연결에 의해서 태어나기 시작하는데 이게 순차적으로 이제 국수 뽑아내듯이 순차적으로 밀려 나올 거 아니에요. 리보솜에서 단백질을 이제 순차적으로 밀려 나오는데 그러면 이제 앞부분은 이렇게 쭉쭉쭉쭉 빠져나오기 시작하는데 마지막 단백질 아미노산 마지막 아미노산이 얘가 끝나기까지는 좀 멀었어 아직. 그런데 이제 일단 빠져나오기 시작한 아미노산끼리는 무슨 일을 할까? 자기들끼리 접겠지. 그런데 문제는 내가 계획한 게 있을 거 아니야. 전체적으로 얘가 다 만들어졌을 때 전체적으로 어떤 모양이 있을 거라는 그런 그 거대한 플랜이 있는데 이 앞에 나오는 녀석들이 그걸 못 참고 자기들끼리 미리 알아서 그냥 미리 접어버린단 말이야. 그럼 나중에 나오는 녀석들은 원래 난 너하고 접어야 되는데 쥐들끼리 벌써 알아서 해버렸네? 아이씨 기분 나쁘지 않아. 그럼 집에 갈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방지할 것이냐는 거죠. 세포 입장에서는 이러면 별로 바람직스럽지 못하잖아. 그래서 이럴 때에도 샤페론이 이런 것은 앞부분에 있는 애들을 아직 이 단백질 이게 번역이 단백질 합성이 아직 안 끝났어. 근데 이것들끼리 얘네들은 자기들 알 게 뭐야? 자기들 나름대로 여기서 알아서 접으려고 하겠지. 그것을 나대지 마. 좀 경거망동하지 말고 이렇게 붙들어 매놓는 일단 미리 접히는 것을 붙들어 매고 있다가 그러다 이제 단백질 합성이 다 끝났다는 신호가 오면 그제서야 이제 풀어줘갖고 자기들 하는 그런 것도 또 하나의 대표적인 잘 공부가 된, 잘 학습이 된 샤페론의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이 샤페론의 기능이라는 것은 얘기는 아니지만 막연하게 샤페론이라는 얘기를 할 때 뭐야 샤페론이 뭘 어떻게 도와준다는 거야? 라고 혹시 의문이 든다면 이런 예를 들면 그래서 여러모로 이런 이제 단백질들의 도움이 사실 필요할 때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끄떡끄떡 인정하면 충분한 그런 얘기고. 자, 4차 구조는 이건 아무나 또 하는 게 아니에요. 옵션이에요. 하고 싶으면 옵션 다른 거. 그러니까 4차 구조를 가지고 있는 유명한 단백질 계속 나는 뭐 피에 무슨 원수졌나 나는 왜 자꾸 헤모글로빈 단백질만 언급을 하는데 헤모글로빈 단백질이 바로 그 4차 구조를 가지고 있는 단백질의 대표적인 예가 되는 거죠. 왜? 헤모글로빈 단백질은 여기 혹시 있나? 있네. 이게 헤모글로빈이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4개 각각의 단백질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기능을 이루는 거 여기 있구나. 사실은 헤모글로빈이라는 것은 글로빈이라는 단백질 2개, 알파라고 하는 2개의 글로빈과 베타라고 하는 글로빈 2개가 그러니까 4명이 단백질 4명이 모여가지고서 우리 헤모글로빈이라는 하나의 기능체를 형성하자. 이렇게 되면 이제 이 각각의 하나는 3차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 그런데 그들이 모여서 전체적인 4차 구조를 가지게 되는 이런 단백질이 많은 단백질들이 이런 식으로 한 단계 더 올라가서 3차 구조만으로 솔로로 활동하기에는 우리가 좀 뭔가 좀 부족하다. 그럼 우리 모이자. 그래서 이런 4차 구조를 형성해서 기능하는 단백질들이 많습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콜라겐도 이런 3개의 단백질이 이 3차 구조를 단백질들이 이렇게 뚜아린가를 틀어가지고서 결합해서 만든 그런 또 하나의 구조이기도 하고. 자, 3차 구조를 좀 더 들여다보면은 이 아까 얘기했듯이 비공유결합, 결사슬 이 2가지가 핵심 포인트라고 얘기했잖아요. 요거들이. 그런데 비공유결합인데 요거 하나만은 예외. 이황화결합이라고 하는 이것은 공유결합입니다. 근데 얘는 매우 중요한 요 3차 구조를 유지를 하는데 매우 중요한 일을 하는 공유결합입니다. 공유결합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끼워줄 수 있는 이유는 이 이황화결합은 사이비 일종의 사이비 공유결합이에요. 그러니까 공유결합하면 우리가 선입관이 있잖아. 되게 안정적이다. 일단 형성을 해놓으면 잘 깨지지 않는다. 라는 그런 관념이 있잖아. 얘는 그것이 없어요. 얘는 금방 부서져. 금방 쉽게 형성되고 금방 부서지는 마치 모래알 같은 그런 공유결합이기 때문에 여기에다 내가 너를 끼워줘도 난 아무 별 탈이 없다. 그래서 이 이황화결합이 여기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요게 이제 옛날에 캠벨에는 요게 그 그림이나 피규어로 나와 있는 3차 구조를 유지하는 결합들. 요즘 캠벨에 나와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몇 가지 종류의 지금 컬러로 지금 코딩이 된 기본적인 그 3차, 그러니까 단백질 폴리펩타이드의 이 골격이라고 칩시다. 이게. 그러나 이 골격이 접혀가지고서 이런, 원래 이게 접히지 않았다면은 긴 기찻길 같은 이런 단백질일 텐데, 섬유 단백질. 그러나 이러한 3차 구조를 접힘에 의해서 3차 구조를 형성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항아리 같은 모양의 단백질이 되어버린 거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그럼 여기에 있는 이 결합들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까요? 그러니까 이동류하고 여기에 있는 아미노산 결사슬, 여기에 아미노산 결사슬이 여기 딱 있는데 이동류에서 갑자기 여기서 여기까지는 사실 1차원적으로 치면 엄청나게 먼 거리잖아. 그러나 이 접힘을 형성시킨 거는 이쪽 동네에 있는 결사슬 하나와 이쪽 동네에 있는 결사슬끼리 자기들끼리 짝짝꿍 파란색으로 표시된 이게 무슨 결합? 아니 이게 무슨 결합인지 모른단 말이야. 여기 산소 있고 여기 수소 있고 펩타이드 결합? 펩타이드 결합은 세상에 공유 결합 아니야. 수소 결합,
땡큐. 오늘 클래스를 건졌다. 나라를 구했다. 오늘. 자, 요 수소 산소와 결합하고 있잖아. 불만 많지? 전자 다 뺏기고. 여기 산소 있네? 극성이지? 그러면 극성, 비극성, 띠띠띠 수소 결합이 되는 거죠. 자, 여기 있는, 이 동네, 여기 있는 결사슬에 여기 있네? 아미노기가, R기에 아미노기가 삐쭉 나와 있어요, 지금, 결사슬에. 이쪽에 있는, 여기 카복실기가 쭉 나와 있어. 이거 가지고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했으면 내가 그럼 이해가 가겠다. 자, 이 동네와 이 동네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두 아미노산끼리 또 여기서 짝짝꿍 하는, 이거 무슨 결합? 이온 결합. 여기는 이 동네와 저 동네인데 여기 CH3 얘는 뭐지? 무슨 결합을 얘네들이 제공해 주지? 이거 메틸이라고 하는 화학 결합인데 탄소 안에 수소가 3개. 뭐야 이거? 일단 극성을 따져보면 이 극성의 비극성이 얘네들. 메틀기가 뭐 이렇게 있는 얘네들 극성이야 비극성이야? 응? 비극성 같습니다. 라는 얘기야. 비극성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비극성이지. 극성이 있을 데가 없잖아요. 비극성. 비극성끼리 근데 여기다 소위 영어 표현으로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벌키하다고 부피는 괜히 차지하면서 이만큼. 그러면서 비극성이야. 자, 이거 뭐지? 딱 뭐지, 이거? 둘 중에 하나면 돼. 둘 다 되는데, 둘 중에 하나, 뭐, 최소한. 벌키하고 비극성이고. 벌키하다는 뜻은 뭡니까? 표면적이 넓다는 얘기는 서로. 표면적이 딱딱딱딱 맞아떨어지고, 표면적. 생각 안 해, 표면적. 시험 다 끝났다고 그냥 뭐, 그냥 완전히 토사구팽 당했구나. 아, 이 불쌍한 화학결합이요. 그냥 토사구팽 당하고 울고 있다 지금. 나를 잊지 말아주세요 하면서. 자, 벌키, 그 다음에 소수성. 소수성은 뭐지? 여기서 자기들끼리 뭉치겠지. 소수성이니까. 이 물이잖아, 물. 소수성 뭐? 상호작용. 소수성 상호작용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런데 소수성 상호작용인데 얘네들이 또 더더군다나 벌키하기까지 해. 그럼 무슨 힘이, 자기들끼리는 미리 먼저 소수성이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일단 모였어. 그러나 자기들끼리를 이렇게 끈끈하게 엮어주는 결합은 아닌데 얘네들이 덕분에 벌키하네. 표면적이 있네. 그럼 무슨 결합이 여기 발생할까? 반선생. 반대로 발생 결합이 여기서 생성하게. 그래서 바로 이 결합은 무엇일까요? 문다면 해답은 뭐 둘 중에 하나 가지고 소수성 결합. 결합은 아니지만 소수성 결합이라 해도 뭐 딱 그렇지 않나. 또는 반대로 발생 결합. 둘 다 맞는 얘기지. 그래서 어쨌든 자, 이거 다 대표적인, 결국 그 비공유 결합의 대표들이 전부 다 여기 일부러 선수 예를 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결사슬들끼리의 비공유 결합에 의해서 유지된다. 3차 결합이. 그것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자, 여기 딱 한 가지, 여기. 얘는 뭔데? 어떻게 알았대요? 방이 두 개라서. 맞아. 이 황은, 원래는 얘네들이 뭐였을까? 원래 이 결합, 여기, 지금 이 뭐건 딱. 이 실선, 이것은 공유결합을 일단 얘기해요. 하지만, 원래 이것이 있기 전에는, 이들이 공유결합을 이루기 전에는 뭐였을까? 각자가. 이쪽 동네, 여기 나온 이 결사슬은 뭐였을까? 이걸로 끝났을 거고. 이쪽 동네 여기도 역시 이걸로 끝났을 거고. 그러니까 두 개의 SH. 이것을 설파이드리라고 영어로 얘기하는데, 황이 이제 바깥에 이제 마치 알코올처럼 있는 거. 설파이드를 두 개가 있으면 금방 요 수소는 그냥 그냥 금방 산화돼 버려.
수소 이온을 잃어버리니까 산화가 되는 거죠. 산화되고 공유결합이 짠 그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전체적으로 단백질 3차 구조의 소위 말하는 활용점정이라고 해서 이 전체적인 것을 긴 뭐가 우리가 긴 큰 뭐 두꺼운 호스, 플라스틱 파이프 호스 같은 게 있다고 칩시다. 이것을 묶어가지고 노끈으로 우리가 이렇게 중간중간을 매놓잖아요. 그런 역할을 해줘요, 얘네들이. 그래서 끈끈하게 얘네들이 공유결합이니까 다른 것들보다 조금은 튼튼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최종적인 사실 모양을 안정적으로 유지를 딱 시켜줄 때 이런 이황화결합들이 이황화결합을 형성시킬 수 있는 아미노산은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세 글자로 보통 아미노산은 세 개의 알파벳으로 표시를 하는데 시스테인이라고 하는 요것이 겹사슬에 SH가 딱 있단 말이에요. 그럼 두 개의 시스테인 간에 이런 식으로 수소 던져버리고 가 하고 공유결합을 황끼리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이황화결합이 돼서 하는 건데 이 이황화결합의 이 특징은 뭐 장점 또는 특징은 뭐냐면 이걸 금방 부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누군가가 얘보다 훨씬 더 많은 애들이 개떼처럼 여기 들러붙어가지고서 예를 들어서 얘네들이 원래 이 SH 요 기회로 요게 자기들끼리 이렇게 짠짠짠 해서 너 가 해서 이렇게 두 개의 황끼리 짠 그은 거잖아요. 이황이요. 그런데 여기에 갑자기 어디서 난데없이 SH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진 물질들이 근처에 주변에 막 득실거리고 막 하고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하고 막 이렇게 하면 얘네들은 금방 못 견디고 알았어 하고 수소가 여기에 다시 끼어 들어가서 짠 하고 이렇게 되돌려지는 거예요. 금방 부서져 버려요. 다른 공유결합 같으면 어림도 없지. 어디를 감히 니들이. 근데 이 화학결합은 이런 식으로 이 주변에 이런 같은 작은 물질인데 황을 이렇게 SH를 가지고 있는 물질들이 많아요. 그런 황 물질도 있고 우리 몸 안에도 있고 그렇게 몸에 좋다고 아침마다 이상한 그 종편에서 막 선전하는 글루타치온이니 뭐니 그런 거 딱 이런 거거든. 글루타치온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물질인 거죠. 그래서 무슨 뭐 항산화제로 몸에 좋고 그 뭐지? 만주무강하게 해주고 하는 그것들이 뭐 일정량은 좋기는 하겠지. 이런 식으로 항산화 작용을 하니까 어쨌든 이러한 것들을 이런 SH를 가진 작은 물질들을 통틀어서 우리는 환원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환원제를 투입하면 이황화 결합이 부서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아까 좀 전에 이 전에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린 그러한 결합들, 그 비공유 결합들 있잖아요. 플러스 이 이황화 결합, 이것들이 전부 파괴가 되면 단백질의 그 3차 결합을 이렇게 유지시켜주고 있던 그 결합들이 파괴가 되면 어떻게 되냐? 그 현상을 우리는 뭐라고 일컫느냐? 바로 이것을 디네이처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단백질이 망가져 버렸다, 무슨 큰 천재지변이라도 난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사실 별거 아닌 거지. 이거 뭐 단백질이 변성이 됐다 이렇게 디네이처 됐다 그러면 혹자는 이거 단백질의 펩티드 결합이 전부 부러져 버린 건가? 아미노산들이 전부 다 각각의 낱개 아미노산으로 날아가 버린 것인가? 아니야. 그 단백질의 아미노산의 그 기본 골격 이것은 그대로 유지해서 하나도 뭐 어디 간 데 없어. 다 가지고 있는데 다만 접힌 게 이렇게 접혔는데 잘 접혔었는데 이게 헬렐레 풀어져 버린 거예요. 이걸 왜 이렇게 풀어졌습니까? 아까 그 결합들이 다 파괴가 됐으니까 이렇게 풀어져 버린 거예요. 너덜너덜. 다시 접으면 돼. 뭐가 걱정이야? 풀어졌어? 그럼 다시 접어. 가 안 된다는 거지. 이렇게 한번 풀어져 버리면 다시 접기가 DNA도 변성이라고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DNA는 변성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DNA 이중사슬이 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수소 결합이
수소결합이 파괴가 돼서 그러면 단백 DNA 이중사슬이 단일 가닥으로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것을 우리는 단백 DNA의 변성이라고 얘기해요. 이건 정말 일도 아니야. 다시 결합하는 게. 다시 가만히 내버려두면 지들끼리 알아서 결합을 해. 그러니까 DNA 변성은 우리가 전혀 걱정을 안 하는데 단백질의 변성은 이론적으로는 그냥 그까지 이런 약한 그 비공유 결합들이 파괴가 된 것인데 그거 다시 접으면 다시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다시 하기가 너무나 힘든,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처음에 하던 대로 이미 다 꼬일 대로 꼬여버린 그 무언가 실타래처럼 이것을 다시 풀어서 이걸 하기가 힘든 거예요. 단백질 변성. 그 어떤 예에서 할 수 있느냐? 아침마다 그것을 여러분들은 확인을 하는 분들도 있지. 아침에 계란을 딱 깨가지고서 프라이팬에다가 딱 넣으면 그때 딱 내려오는 그 맑은 그 용액은 뭐예요? 단백질 덩어리의 용액이야. 투명하잖아. 노른자 빼고 그 흰자가 투명한 용액이 딱 프라이팬에 닿자마자 어떻게 돼? 흰 떡이 돼버리지. 왜 흰 떡이 돼서? 변성이 돼서. 그것들이 갑자기 열에 의해서 전부 다 파괴가 돼가지고서 그냥 엉망으로 구조가 만들어지니까 그래서 변성이 일어나게 되면 구조가 엉망이 되니까 원래 수용액상에서 녹아있는 형태로 있던 단백질들이 밖으로 튀어나와서 고정이 돼서 액체가 고체로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흰떡이 돼서 그런데 그 흰떡이 되면 계란 프라이가 돼버리는 그거 다시 하얀 맑은 원래 상태로 돌릴 수 있어요? 못 돌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단백질 변성, 한 번 변성이 된 단백질을 되돌리기 그만큼 어렵다라는 것을 반증을 해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단백질 한 번 변성되면 안 돼. 이건 맛이 가서 끝. 새로 해. 라는 것이 일종의 정설. 왜 자꾸 이걸 강조할까? 더 이상 정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연히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배워왔지. 철칙으로. 법칙이지, 이건. 변성된 단백질은 절대로 되돌리지 못한다. 하나의 무슨 법칙처럼 알아왔는데 그런 게 어디 있어 이 세상에 하면서 벌써 그것도 한 5, 6년 됐을걸? 호주의 어떤 과학자 랩에서 계란을 진짜로 되돌렸어. 계란을 어떤 식으로 어찌저찌 해가지고서 그 하얗게 떡이 된 계란을 다시 맑은 계란 원래 상태의 그 흰자 액체로 돌려. 그 얘기는 변성을 풀었다는 얘기죠. 물론 그거는 이제 보여주기식. 변성을 못 풀어? 우리가 한번 보여줄게. 라고 방향을 제시한.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해가지고서 모든 단백질을 다 그런 식으로 되돌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이게 단계에 올라가겠지만, 그럼 어쨌든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실험입니다. 왜 그것이 중요하냐? 많은 단백질, 우리의 질병이 세포 안에서 이런 식으로 일종의 단백질이 변성이 돼서 이렇게 된 것 때문에 일어나는 거고, 그거를 다시 되돌릴 수 있다면, 알츠하이머 같은 것도 사실 그런 거예요. 알츠하이머 치매가 그 뇌 안에, 신경세포 안에 그러한 변성된 단백질이 축적이 된, 그것을 다시 녹여가지고서 이렇게 되돌릴 수 있다면, 어느 치매도 고칠 수 있다라는 어떤 희망이 보이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연구를 하는 거예요. 자, 일단 거기까지는 그렇고, 이제 이 결합들 중에서 비누 용액을 치면 그냥 쥐약처럼 풀어서 특히 약한 결합은 무엇일까요? 반대를 말씀. 그렇지. 세제라는 것은 비극성, 이런 기름을 녹이는 게 비누잖아. 왜 녹아? 여기에 기름, 세제 전부 비극성이잖아. 비극성이 여기 침투해서 야야 니들끼리 놀지 말고 나랑 놀아. 그래서 이 원래 생성이 돼 있던 요 반대를 발스, 요 비극성지 소수성 상호작용을 자기들이 개입해서 떨어져 버린 게 바로 이 세제 역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제, 비극성, 소수성, 이거 역시 소수성, 그 원리의 맥락을 가지고 있는 거죠. pH 엄청나게 알칼리라든가 엄청나게 산성이라든가
수소결합. 일단 pH라고는 이것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돼? 수소 이온 농도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양의 수소가 쏟아졌다, 또는 엄청나게 많은 양의 수소를 가져가는 조건이 생겼다. 그러면 거기에 가장 취약한 것들은 수소 이온이 되겠죠. 그래서 수소 결합이 파기가 이런 엄청난 극알칼리 또는 극산성 조건에서 그것 때문에 단백질이 변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조건들이 좀 단백질을 변성시키는 그런 조건이거든. 세제를 쳐도 단백질은 안 되고, 이런 산소, 엄청 알칼리성도 안 되고, 열은 전부 다. 열을 가하면, 일단 열은 공유결합까지도 사실 위태위태한 거예요. 왜? 열을 가하면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분자의, 원자와 원자의 이동이 엄청나게 빨라지잖아요. 그러면 화학 결합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 그냥 자기들끼리 알아서 막 이동을 하는데 결합을 유지를 못하지. 어떤 결합이. 그래서 열에는 장사 없다라는 속담이 있지 않아요? 없구나. 소금을 그냥 한 푸대기를 여기다 집어넣었다. 무엇이? 이온 결합이. 그렇죠. 이온이면 결국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거기에 NaCl이 엄청 들어가고 그러면 야 니들끼리 왜 해? 마음 놀아야지. 이온 결합이 해체가 되는 거죠. 알코올. 알코올 뭘 가지고 있어요? 알코올은 뭘로 끝나? OH로 끝나잖아. OH. 수소 결합이. 그래서 알코올을 딱 던지면 알코올을 뭐가 가득 들어있는 생체 영역에다가 알코올을 팍 부으면 갑자기 허연 침전이 확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거기 침전으로 떨어지는 애들이 누굴까? 단백질, DNA, RNA. 왜? 걔네들은 전부 다 뭘로 수소결합으로 유지가 되어 있는 애들끼리 그냥 떡이 되어버리는 알코올. 환원제 나왔다. 얘네들이 이제 또 시간 지났다. 알려달라니까. 자, 그래서 10분 있다가 계속 합시다.